안녕하십니까. 역사왕 건건세 채널에 다시 들어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구려부터 들어가는데요. 저번 시간에 삼국시대 흥망사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 삼국 중에서 고구려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이 시조는 주몽이죠. 말씀드렸듯이 부여기에서 넘어온 동명성왕. 이 고구려 왕 계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적어드린 이 왕들 뿐만이 아니고 더 많은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왕들만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 왕만 알아도 고구려의 역사를 알 수 있다. 이 지금 적어놓은 이 왕 중에서도 어떤 태조왕, 동천왕, 그리고 고국원왕, 그리고 보장왕, 이거는 별 의미 없는 왕들이에요. 관련된 게 지문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고국천왕, 그리고 미천왕, 그 다음에 소심하 장수왕,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만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순서도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고국 원왕부터 장수왕까지 이 네 왕만 순서를 좀 기억만 해주시면은, 그냥 광개토대왕이 아버지고 장수왕이 아들이니까 이 부분만 알게 되면, 아, 앞에 바로 소수리망이 있구나. 이 왕들이 가장 중요한 왕들이니까요. 그죠? 그렇죠. 이 왕들을 다 외우실 필요 없고, 소수리망부터 장수왕까지 이것만 순서만 좀 알고 계시면은 이 고구려 왕 관련 문제는 거의 100%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보장왕을 써줬는데, 그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고 난 다음부터 이 장수왕 때까지 5세기 때까지 왕들입니다. 보장왕이 되면 이게 7세기 때예요. 그냥 확 넘어와. 이 중간에 있는 왕들도 많겠지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 뺐어요. 그다음에 보장왕은 왕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연개소문이 중요하죠. 연개소문. 그냥 왕은 그냥 써드린 거고, 연개소문이 중요합니다. 이게 거의 고려 말입니다. 고려 후기. 자, 그러면은 이게 유리왕은 국내성으로 천도했기 때문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다. 그거밖에 없어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문제로는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죠. 태조왕 같은 경우에는 옥저를 복속했다. 옥저. 이게 지문으로 나오지 문제로는 나올 수 없다. 자, 고국천왕은 왜 나오느냐. 고국천왕도 딱 하나입니다. 을파소의 건의로 만든 진대법. 그렇죠. 을파소 건의로 그 빈민 구율 정책인 진대법을 시행했다. 그거 하나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도 이게 고국천왕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시대별로 이제 그 구율 정책들이 있잖아요. 의창이든지 흑창이든지 사창이든지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천왕 같은 경우는 유나라 장수 광구검이 침입했다. 이런 게 지문으로 하나씩 나옵니다. 지문으로. 절대 문제로 나올 수. 미천왕은 딱 두 가지. 서안평 점령했다. 또 낙랑군 축출했다. 저번에 한번 그 가야 설명하면서, 가야가 철이 많이 생산되니까 낙랑하고 왜 철을 수출했다. 그때 낙랑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미천왕 때 그 한나라 세력인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국원왕은 문제가 나온 게 아니고, 고국원왕은 죽어요. 저번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백제 근초공항하고 싸우다가 평양성에서 죽잖아요. 죽습니다. 원통한 거죠. 이런 식으로 매치가 돼요. 원통합니다. 원통한 왕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그냥 앞에 고국자가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앞에가 천이다. 뒤가 원이다. 시기를 알 필요 없어요. 아, 대충 이 정도구나. 이 고국 원왕이 원통하게 죽고 나서 이제 소수리망 드디어 업적이 제일 많은,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 나라의 기틀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서 이 뛰어난 소수리망이 나오면서 고구려를 재정비를 하죠.
제도도 다시 만들고, 뭐 불교도 공인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를 완성을 시키죠. 완성을 시키니까 이제 전성기가 오는 겁니다. 광개토대왕 장수왕. 전성기가 오고, 보장왕 때 명계소문 사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간단하게. 고구려 왕은.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딱 그때그때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고구려 관련 업적이 나온다. 소수리망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건 안 나와요. 업적이 없어요. 광개토대왕하고 장수왕은 군사적인 그 업적들, 영토 확장 관련된 것들, 뭐 장수왕 평양천도 남진 정책, 광개토대왕 북진 정책, 그런 것들, 그 업적 관련이다? 그러면은 몰라도 소수리망이라고 그렇게 매치를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고구려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뭐 불교 수용했다거나 막 태학 설립, 율령 반포하고 공복 제정하고 막 그런 업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소수리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구려 왕 계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각 왕별로 설명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구려 초중기 왕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초중기. 이거밖에 없어요. 말에는 왕이란 그런 게 없어요. 초중기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왕만 아시면 돼요. 그 왕에서도 뭐 유리왕 이런 거는 그냥 간단히 이런 것만 지문으로 하나요. 뭐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옥저를 복속했다. 고국천왕 때 을파서건으로 진대법 시행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고국천왕 때. 진대법. 고국천왕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시기에 을파소의 건의로 빈민구제제도인 진대법을 시행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이것만. 자, 보세요. 시대별 구율정책. 자, 이게 또 입체화를 시킵니다. 이게 진대법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대법이라는 게 이게 광곡, 그러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풀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진율, 도와주는 거잖아요. 빈민 구제 정책이잖아요. 이게 고려 때로 가면 태조 왕건 때 흑창이 됩니다. 흑창. 그리고 이제 고려 성종 때가 되면은 의창이 되죠. 의창. 이 명칭을 그리고 순서를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반복되니까 외우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알아요. 왕건 때 흑창, 성종 때 이제 명칭이 변경되죠. 조선 초까지 이어져요. 조선 초까지 의창이란 제도가. 그 다음에 뭐 조선 초기 뭐 사창이 나오고, 그 다음 조선은 황곡이 나오는데, 황곡까지는 중요할 필요 없고, 진대법, 흑창, 의창, 사창으로 이어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게 시대별 구율 정책이에요. 구율 정책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진대법, 흑창, 의창, 사창.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 순서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진대법이 제일 먼저 시행됐다고 기억을 하시면 그 다음은 쉽게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막 사창, 의창 나오고 흑창 나오고 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헷갈리는 게 이게 뭐 상평장, 또 창자가 들어요. 상평창, 또 뭐 제2보 같이 섞여서 나오거든요. 섞여서 나오면은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이 상평창이라는 거는 이 구율 정책하고는 상관없다. 창자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고려 성종 때 그 의창으로 바뀌잖아요. 이게 섞여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헷갈려 하셔요. 이 상평장은 물가 조절 기관이에요. 물가 조절 기관. 그러니까 풍년에 이제 풍년에 곡물을 사들이잖아요. 국가에서 값을 올려서 사들이고 흉년이 돼가지고 그 백성이 어려워질 때는 값을 내려서 판매합니다. 이게 조선 초까지 이어지죠. 이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이다. 보세요.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정부미라 해가지고 농사지은 벼를 사들였다가 그 값이 너무 오르게 되면은 국가에서 좀 싸게 쌀을 그 방출을 해가지고 가격을 내리게 되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자, 상평창하고 헷갈리면 이 제이보도 고구려 광전, 이거는 기금을 모아서 하는 빈민구제 어떤 보라는 게 어떤 재단, 지금으로 하면 재단이거든, 재단. 그러니까 좀 돈 있는 사람은 기금을 모아서 빈민을 구제하는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구휼 정책이기보다는 어떤 재단으로 보면 됩니다. 재단. 특히 상평창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상평창이 구휼기관으로 보시면 안 되고 물가 조절 기관이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 반복되니까 지금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천왕, 이것도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위나라 장수 강국엄이 침입했다. 그 지문으로 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미천왕으로 넘으면 서한평을 미천왕은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서한평 점령, 낙랑군 축출. 이 서한평이 압록강 지역이거든요. 압록강 지역. 그쪽을 점령했었습니다. 압록강 지역을. 낙랑군 제출.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알고 계시면 이때는 미천왕 때구나. 고구려 때구나. 이 낙랑 관련해서 이게 역사에 나오는 게 저번에 가야가 낙랑하고 외에 철을 수출했다. 그때 한번 나오죠. 그리고 이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했다. 이게 한사군, 한나라가 한반도를 관할하기에 그 설치했던 4개의 군 중에 하나인데 이 4개의 군 중에서 낙랑군을 마지막으로 축출을 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위나라 장수 강국엄 침입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한두 번 침입했겠어요? 하지만 이제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곁다리로 넣는 거죠. 하지만 미천왕은 그 문제로 나올 수 있다. 낙랑군 축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미천왕이다. 또 입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잖아요. 위만조선을 그 한무제가 침입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한반도를 관할하기 위해서 4개의 군을 설치하는 이게 낙랑, 임둔, 진번, 현도다.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이제 이걸 미천왕 때 마지막으로 낙랑군을 축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넘어갑니다. 고국원왕. 원통하다 그랬죠? 원통합니다. 죽었습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이 왕이 죽어버려요. 그럼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이겠죠. 그러고 나서 들어선 왕이 소수림왕이다.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뭐 불교도 수용하고 전진의 순도를 통해서 불교도 수용하고 태학 설립하고 율령 반포하고 또 공복 제정하고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를 완성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왕이 돼가지고 가장 많은 업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 후로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최전성기를 맞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왕이다. 고구려의 업적이 나온다. 소수림왕이다. 딱 그렇게 매치시키세요. 그렇게 매치시키면은 이 문제를 헷갈리더라도 고구려는 무조건 소수림왕이다. 소수림왕하고 관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뭐 깊게 안 들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수림왕 업적이 많은데 자, 시대별 교육기관. 방금 소수림왕이 태학 설립했잖아요. 태학 경당을 설립하거든요. 태학 경당. 이 태학 경당이 뭐예요? 관학이라고 그래요. 관학. 이 관학이 뭐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에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 그럼 이게 시대별로 계속 있었겠죠. 시대별로 계속 있었으니까 그 시대별로 헷갈리게 문제를 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대별 교육기관 관학인데 국가가 자금을 대고 운영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기관이다. 관학. 자, 고구려 때 태학 경당입니다. 삼국시대 중에 백제 신라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이 고구려부터 시작한다. 태학 경당. 이 태학은 수도에 있었고 이 경당은 약간 활쏘기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곳이에요.
자, 태학이 있다가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되면은 국학, 그리고 발해 때 주자감, 고려 때 국자감, 조선 때 성균관으로 이어진다. 이 성균관이 국민학 때부터 나오긴 했는데, 그게 고려 말, 국민학 때부터 그런 명칭이 나오기 싫은데, 그냥 조선으로 보면 돼요. 대표적인 조선의 관학, 국가 교육기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순서, 명칭, 이거, 고구려 태학형당 통일신라 시대 국학. 발해 주장은 많이는 안 나오는데, 이 국자감하고 주자감하고 비슷하잖아요. 자자, 자감. 고려는 국, 발해는 주. 왜 그러냐면은 이 고려가 건국을 할 때 태조 왕건이 발해와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그 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해의 문화도 많이 받아들였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지만 좀 발해하고 고구려의 그 문화를 계승했다. 그렇게 그런 베이스를 깔고 항상 공부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태학, 경당, 국학, 국자감, 그 사이에 이제 발해 주자감, 성균관으로 이어진다. 교육기관이. 삼국시대 중에서 고구려만 관학이 있었다. 신라백제는 없었다.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관학 나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막, 뭐, 경당, 국학, 주자감, 국자감, 성균관 이 문제가 나오면 상관없는데 어떤 다른 문제에 이런 것들이 하나씩 끼어 있으면은 시대 파악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를 그 시대별로 묶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자, 참, 이것도 또 중요하죠. 불교 공인 했던 거. 삼국시대. 이것도 섞여서 나오면은 문제가 헷갈려요. 고구려인지, 백제인지, 신라인지. 자, 딱 보면은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공인합니다. 소수리망. 업적이 나오면 소수리망이라고 그랬죠. 몰라도 소수리망 때 전진의 순도가 전파했다. 전진의 순도. 이거를 외울 필요 없고, 아, 전진의 순도다? 고구려다. 동진의 마라난타다? 백제다. 2차 돈 나오면 신라죠. 2차 돈 나오면. 이렇게 시대별로 분류를 해 놓으면 그 문제 풀 때 쉬워요. 그냥 고구려부터 딱 이렇게 하고 나중에 백제 공부할 때 또 이거 하고 또 신라 공부할 때 이거 하다 보면은 또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국가별로 모아서 입체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 왕은 그렇게 알 필요 없는데 특히 신라는 왜 버프망을 알아야 되느냐? 이 신라는 6세기 때잖아요. 한참 뒤잖아요. 이 버프망이 버프망도 업적이 많죠. 신라 중에서 뭐 법령을 공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공복을 제정하고 또 많죠. 많은데 이 버프망 때, 이 6세기 때 신라는 좀 늦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지증왕 때나 돼야 그 국호도 신라도 만들고 왕의 칭호도 정식으로 왕으로 만들 정도로 다른 고구려 백제 때보다는 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가 되는데 좀 늦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늦게 하는데 이 2차 돈이 이제 그 당시에 위정자들, 그 권력 있는 사람들이 불교 공인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 2차 돈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하니까 이 피가 나오는데 빨간색 피가 아니라 하얀색 피가 나와버려요. 그걸 보고서 다른 권력자들이 그걸 보고 놀래는 거죠. 아, 이게 불교가 대단한 종교구나 하면서 공인을 하게 된다. 그런 야사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전진순도, 백제, 동진 마라난타, 신라, 2차돈, 2차돈 순교. 고구려 소수리망, 신라 버프망. 고구려는 소수리망이 업적이 대부분 나온다. 신라도 버프망 많이 나온다. 업적. 제도 관련 업적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또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문제풀이 가서도 또 반복이 되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 드디어 소수리망이 기틀을 마련하고
드디어 이제 광개토대왕, 저희 채널명 역사왕 광건세 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그 선조 중에 한 명입니다. 광개토대왕 북진 정책을 하죠. 북진 정책. 그러니까 북쪽 뭐 요동, 만주, 또 이제 밑으로는 한강 이북까지 다 영토가 엄청나게 크게 영토를 확장을 하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때가 광개토대왕 때고, 그 다음에 약간 잠시 이제 발해 때 또 굉장히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 광개토대왕이 엄청나게 큰 영토를 확장한 왕이다. 특히 북진 정책. 그리고 여기서 광개토당에서 가장 많이 아셔야 될 게, 저번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신라 친위 왜구를 격퇴했다. 이게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고구려 문제, 삼국시대 문제 중에서 이거는 거의 안 빠지고 나와요.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원군을 파견해서 격퇴를 했다. 이게 광개토대왕이다. 이게 지금 중국 지반 지역에 이 광개토대왕 비가 있잖아요.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엄청나게 큰 비석이에요. 지금 이렇게 유리문 같은 걸로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유리문 같은 걸로 지금은 쌓이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비석이, 우리 웬만한 비석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비석에다가 이제 광개토대왕의 뭐 업적이나 이런 걸 써고, 뭐 출생이나 그런 걸 써놨겠죠. 써놨는데 이 신라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다는 내용이 그 비문에 써져 있어요. 비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써야 될 그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이 신라 침입 왜구를 격퇴를 했다. 것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시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어떤 삼국의 그 힘의 변동, 시대적인 변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 신라 내무랑 때 이게 4세기 때인데, 가야, 백제, 왜나라, 일본이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해가지고 신라를 침범을 해요. 신라, 금성까지 침범을 하니까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데, 내무랑이 고구려한테 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광개토대왕이 5만 병사를 파견해가지고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봐야, 지도를 잘 알아야 역사 공부를 잘한다고 그랬죠. 자, 이 당시에 이제 4세기 때 이게 한반도 지도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중국 땅에 있을 거고, 딱 보면은 이제 한 백제가, 이제 시대마다 이제 영토는 좀 변동이 있는데, 대충 백제가 요 정도. 그 다음에 가야, 그 다음에 신라. 그 당시에 백제가 한강 유역까지 이렇게 차지했죠. 그 다음 신라. 이쪽이 고구려였잖아요. 고구려. 이제 이 가야하고 백제하고 가야하고 또 여기가 일본이 있을 거예요. 일본하고 이 백제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가 돈독했죠. 일본의 거의 선조들, 왕실에서도 인정을 했잖아요. 자신들의 피가 백제계다고. 그만큼 이 백제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가지고 일본을 구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가까웠겠죠. 그리고 이제 이 가야 같은 경우는 신라하고 계속 국경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신라를 이번 기회에 하자 해가지고는 이 4세기 때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그 금성, 경주죠, 경주. 거기까지 침범을 합니다. 고구려에 원군을 요청하니까 5만 병사를 파견합니다. 이 5만 병사가 지금 별로 안 될 것 같지만 그 당시 인구 분포수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죠. 해가지고는 쳐냅니다. 광개토당이 쳐내고, 여기 가야에 그 당시에 그 연맹체의 그 맹주였던 금관가야도 공격을 해요. 금관가야를 김해에 있는 금관가야를 공격해가지고 패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힘이 쇠퇴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좀 위쪽에 있는 고령가야가 이제
이쪽 가야의 맹주가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하니까 신라에 대한 이 남부 지역에 대한 입지가 강화될 거 아니에요. 정치적인 입김이. 그러면서 이제 신라는 이거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그 신라 유물 중에서도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유물들이 발견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역사적으로도 중요하냐? 가령 혹시 보세요. 이게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 도와주지 않고 가령 일본이 여기를 이 부분을 먹었다. 물론 그 후로 역사적으로 어떤 변동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먹은 상태에서 여기에 주력군은 일본이었거든요. 백제 외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백제하고 가야는 도와주는 거고 일본이 주력군이었기 때문에 가령 일본이 이걸 먹었다. 그리고 변동 없이 그렇게 됐다면 이쪽이 일본 땅이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한반도의 역사에서. 그래서 제가 광개토대왕을 존경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결과적인 역사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신라 친위 왜구 격퇴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아시고 나머지는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가 돼가지고 경주에 나오는 유물 중에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그림 밑바닥에 이런 적힌 유물도 발견될 정도로 진짜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광개토대왕이. 그만큼 이제 고구려부터 간섭을 받았겠죠. 간섭을 받았던 어쨌든 나라를 살렸으니까. 그 당시에 금강가야도 공격해가지고 금강가야 세력이 약해졌다. 이거는 100% 나옵니다. 신라친위 매국격대는 광개토대왕이다. 자, 다음으로 광개토대왕에 많이 나온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연호. 영락이 나오면 광개토대왕이다. 매치를 시키면 돼요. 그 연호가 이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올까? 이 연호라는 거는 황제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선시대 때 황제는 누구예요? 우리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우리는 왕이었어요, 왕. 조선시대는 왕. 그때 또 뭐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사이에 그 당시에는 중국이 선진국이었잖아요. 국가도 크고. 그리고 거기 한자 문화권이었고. 우리 지금은 한글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한문을 썼잖아요. 한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이 뭐 일본, 우리나라, 조선, 그리고 한 베트남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황제라고 칭할 수 없었어요. 황제라. 그만큼 이 연호는 가장 강성한 나라. 그 시대에서 가장 강성한 나라들이 사용하는 연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도를 매길 때 뭐 1994년, 2000 몇 년, 이게 서기잖아요, 서기. 이런 식으로 매기지만 그 당시에 연도는 뭐 당태종이 즉위를 하잖아요. 그럼 당태종이 연호를 새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당태종 즉위 1년이 그 연호 몇 년, 면호 1년, 그 다음에 연호 몇 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매겨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도 즉위를 해가지고 그 연호를 영락을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즉위한 해가 영락 1년, 5년 뒤에 영락 5년, 이런 식으로 연도를 매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왕이었기 때문에 연도를 가령 세종시대 때 뭐 세종 몇 년 이렇게 안 해요. 그 당시 중국 황제 연호 몇 년으로 이런 식으로 매기죠.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뭐 세종 몇 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개유년 막 이런 식으로 뭐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인 중국한테 뭐 표문을 올리거나 외교 문서를 올릴 때는 항상 그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서 올리죠. 자, 그러면 이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이 고구려가 우리 그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생각되지만 중국에서 볼 때는 오랑캐예요. 중국 놈들이 볼 때는 이 자기 중원 변방에 있는 그 민족들을 전부 오랑캐라고 생각했잖아요. 오랑캐. 오랑캐가 연호를 사용해? 뭔가 압박이 오겠죠. 압박이.
근데 광개토대왕 때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그때 굉장히 중국이 간섭할 수 없을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연호가 뭐 중요한데 이 영락이나 연호가 계속 나오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연호가 그 당시 시기에서 각 나라의 어떤 그 힘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호 관련된 문제들이 꽤 나와요. 섞여가지고 나오면서 이 시대로 엮여가지고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자주 나오는 연호입니다. 영락. 그러니까 영락이 제일 많이 나오고, 영락. 이게 나오면 좀 막 섞여 나오거든요. 섞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이 영락이라는 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하면은, 이거는 섞여 나오는 거예요. 발해 때도 그 인한 대응을 사용했다. 고려 초 때까지는 연호를 계속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 그때는 중국하고 좀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발해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통일을 했기 때문에 좀 눈치를 봐야겠죠. 하지만 발해 같은 경우는 그 고구려 유민인 대주영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대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 영락, 발해 무왕 때 이남, 문왕 때 대응 이거는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고려 광족 때 광덕 중풍이죠. 광종뿐만이 아니라 고려 초 다른 왕들도 그 연호를 사용했겠죠. 사용했지만 이 광종 때 광덕 중풍이 많이 나온다. 고구려 광개토대왕 영락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 헷갈려요. 막 섞여서 나와도 문제가 광개토대왕 영락, 광덕 중풍이다. 발해에서도 사용했다. 통일신라 빼고는 고구려부터 고려 초까지는 그래도 황제만 사용해서 연호를 사용했다. 왜 그러느냐? 자기들도 중국과 대등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다. 왜 그러냐면 고려 초까지도 그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자신이 그 이 고려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 고려를 건국한 이유가 고구려와 발해를 계승했다는 그런 의식을 천명을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고려 초까지는 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호를 사용했다. 그 중에서 고려 광종, 광덕, 준풍이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제 조선 말 고종 때, 뭐, 건양, 광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걸 사용했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때 고종 때가 돼가지고, 이게 을미개혁, 광무개혁, 뭐, 1895년, 1897년이거든요. 이때는 이제 일본 세력이 강하고 청나라하고 이제 멀었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를 보살폈던 이제 청나라하고 단절을 한 거잖아요. 이제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일본한테 지고 청나라 힘이 많이 약해졌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영락, 관덕, 준풍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또 계속 나오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장수왕. 장수왕이 중요한 거는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죠. 장수왕의 중요한 거는 평양천도한 거예요. 남진 정책을 했다. 아버지는 북진 정책이 아주 요동, 만주 지역 다 점령하고 장수왕은 이제 남쪽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남쪽으로 눈을 돌려가지고 이 남쪽도 좀 한번 정벌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게 그 백제 신라가 그래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끝까지 한반도 남쪽을 다 점령하지는 못하죠. 물론 이제 북쪽에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남쪽을 많이 신경 못 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장수왕이 남진 정책으로 해서 평양 천단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장수왕 관련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진 정책을 해가지고 이제 한강 북쪽까지는 광개토대왕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한강 남쪽까지 점령을 하죠. 이제 한성 그 당시에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로왕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강유역을 차지를 하죠. 이 한강유역을 놓고 삼국이 쟁탈을 많이 했잖아요. 이걸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복수를 하죠. 근초고왕 4세기 때 근초고왕이 고구원왕을 죽였었잖아요. 이제 복수를 한 거예요. 장수왕 손자가 거의 손자급이 아주 계로왕을 죽이고 이제 계로왕을 왕이 죽으니까 백제는 놀랐겠죠. 도망가죠. 그래서 웅진 지금의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장수왕은 평양천도밖에 안 나온다. 그리고 계로왕 죽인 거 나중에 백제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장수왕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려 후기 왕인 보장왕 연개소문과 관련된 걸 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그 강의를 해드렸고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저한테 강의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꼭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며 자,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